부모님의 유산과 두 형제. 오늘은 옛날 경상도 어디쯤에 사는 박서방네 이야기입니다. 박서방은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부였고 온순한 아내와 착한 연년생의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박서방은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땅도 조금씩 늘리며 나름 동네에서는 성공한 농사꾼으로 인정받았지요. 그리고 우애 깊은 박서방의 두 아들은 항상 서로의 단짝이 돼주며 많은 것들을 함께 배우고 경험하고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며 자랐습니다. 형제는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멱을 감고 물고기도 잡으며 하루 종일 둘이서 놀다가 해지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었고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꽁꽁 얼은 빙판에서 썰매를 타며 개구지게 놀았지요. 그렇게 부지런한 부모와 사이좋은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는 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에는 걱정이 없었기에 박서방은 자식들은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농사일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들은 고생도 덜하고 존경도 받으며 자신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살, 11살이 되자 서당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큰아들 형석이는 그래도 서당에 꼬박꼬박 자리를 지키며 공부를 했지만 작은아들 동석이는 서당 간다고 나갔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은 동석이를 붙잡아 놓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서당에는 왜 안 나가는 거야? 그거야 재미도 없고 글은 배워서 뭐해요. 그냥 난 아버지처럼 농사짓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은 아무래도 동석이는 안 되겠다 싶었고 살면서 필요할 최소한의 글만 배우게 한 뒤 더 이상 서당에 보내지 않게 되었지요. 결국 형석이만은 공부를 시켜 과거 시험에 합격해 작은 벼슬이라도 얻기를 바라며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 중 형석이는 꾸준히 글 공부를 이어갔고 동석이는 아버지와 농사짓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단짝처럼 일상을 함께 하던 두 형제는 이제는 각자 다른 일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형제는 이미 혼이 나여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요. 동생 동석이는 그동안 아버지와 농사를 지으며 이제는 제법 의젓한 농사꾼이 되었고 형인 형석이는 글 공부는 계속하였으나 아직 벼슬 길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내외가 마을까지 내려온 멧돼지로부터 습격을 받아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 어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두 형제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하며 그늘과 쉼터가 되어주었던 부모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두 형제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석이와 동석이는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부모님의 초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형제는 부모님이 남겨놓은 땅과 재산을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인 형석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우리도 각자 가정을 따로 꾸리고 있으니 유산을 나누도록 하자. 네, 그러시죠, 형님. 그럼 유산을 어찌 나눠 가져야 할지 형님이 먼저 말해보시오. 내 생각은 그렇다. 의뢰 상속이라는 것은 큰아들이 좀 더 갖고
작은 아들이 덜 가져야 하는 것 아니더냐. 그러니 집과 재물은 내가 갖겠다. 부모님이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재물은 얼마 안 되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땅은 너랑 나 딱 절반씩 나누면 될 것 같구나. 아니, 잠깐만요. 어째서 형님이 그렇게까지 더 갖는단 말이요? 그것도 집이랑 재물도 가져가면서 땅을 반이나 또 가져가면 난 어쩌란 말이오? 이 녀석아, 이 형이 더 가져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나는 앞으로 쭉 조상님과 부모님 제사도 모셔야 한다. 그러니 형인 내가 큰아들로서 할 일이 더 많은 것이고, 그래서 큰아들은 원래 재산을 더 갖는 것이다. 이 녀석이 이제 보니 농사만 짓느라 네가 못 배워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자 동석이가 뭐라 하는고 하니 아, 제사요. 아, 그럴 것 없소. 형님이 혼자 지내려 말고 형님이 한 번 지내면 나도 한 번 지내겠소. 그럼 이제 된 거지요? 그러자 형석이는 발끈했습니다. 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냐? 어이가 없네. 동석이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군 논이고 밭인데. 아무리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지었어도 내 피땀이 들어간 내 땅이란 말이오. 형님이 그 땅에 괭이질 한 번을 해봤소. 아니면 걸음을 줘봤소. 반을 가져가면 그걸로 뭐 할 거요? 형님은 공부만 하느라 농사도 지을 줄 모르면서 그 땅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 설마 전부 남의 손 빌려서 하려는 거요? 사람 불러다 하는 것도 뭐를 알아야 시키지. 내 말이 틀렸소? 그렇게 하다가는 농사 다 망쳐요. 망친다고요. 형석이는 동석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네 생각은 무엇이냐? 네가 더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 거냐? 아니, 형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벼슬길에도 오를 것인데. 그럼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 아니오. 그때 가서 나한테 벼슬자리 하나 줄 거 아니잖소. 나 같은 농사꾼은 땅밖에 없소. 어린 시절부터 애써 일군 땅을 뺏기고 싶지는 않단 말이오. 그러니 집이랑 재물은 형이 다 가지고 땅은 다 놔주시오. 그러자 차분함을 유지하던 형석이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내가 글 공부를 오래 해오긴 하였으나 벼슬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니,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가정도 지켜야 하는데 너는 지금도 충분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난 네 말대로 농사도 모르고 돈벌이가 없다. 그러니 내가 더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넌 참 욕심이 과하구나? 형제 간의 양보가 없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니 이놈의 유산 문제는 몇 날 며칠을 더 얘기해도 둘 사이만 계속 더 틀어질 뿐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야, 안 되겠다. 오늘은 이만하고 다른 날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너도 진정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조만간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네, 그럽시다. 형님도 잘 생각해 보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았다, 알았어. 어서 가기나 해라. 다음 날이었습니다. 형석이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동생과의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쉽게 답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석이에게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참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냐. 이런 나쁜 놈 같으니. 휴, 답답하네. 답답해. 여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너무 속 끓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녹두전 해다 드릴 테니 일단 그건 먹고 기분 좀 푸시오. 그러고는 형석이 처가 불린 녹두를 들고 동석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맷돌은 동석이네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녹두전을 하는 날이면 을에 동석이네 집으로 갔었지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마당에서 동석이 처를 불렀습니다. 동서, 나왔네. 안에 있어? 동석이 처가 급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네, 형님. 오셨어요? 응, 나 맷돌 좀 쓰려고 왔네. 녹두전 좀 하려고. 아,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지금 맷돌에 손잡이가 없어져서 저도 찾고 있었거든요. 뭐, 갑자기 무슨 맷돌 손잡이가 없어져? 거참 희한한 일이네. 그게 대체 어딜 간 거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알았네. 나 가볼게 그럼. 형석이 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지요? 녹두전은 오늘 못 해줄 것 같으니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 왜? 녹두전 해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만. 아니, 다름이 아니라 녹두갈러 동선에 갔었는데 맷돌 손잡이를 잃어버렸다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왔지요 뭐. 그러니 오늘은 그냥 다른 거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형석이는 아무 말도 없이 녹두 그릇만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동석이 짓이야. 아니, 그건 뭔 소리요? 내가 녹두전 좋아하는 거 우리 식구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어? 아무래도 이놈이 어제 재산 얘기하던 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나 골탕 먹이려고 맷돌 손잡이가 없다고 재수 씨한테 시킨 거야. 이놈이 진짜 어이가 없네. 그렇게 속이 좁으니 땅을 혼자 다 갖겠다고 한 거구만. 이제 알겠네. 이런 나쁜 놈. 한편 동석이 처는 형석이 처가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맷돌 손잡이를 찾았고 기쁜 마음에 그것을 들고 형석이 집으로 급히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형석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석이 처는 차마 들어갈 수 없었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밭에서 돌아온 동석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유산 말이요. 땅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나요? 아니, 갑자기 그게 뭔 소리요? 그동안 우리가 다 일군 땅인데 농사 짓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형님네 갔다 왔는데요.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분인데 아무래도 땅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이 사람아.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래? 동석이 처는 좀 전에 형석이 집에 갔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들은 동석이가 발끈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어째? 날 뭘로 보고? 아니, 그럼 그동안 나를 그렇게 쪼잔한 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진짜 웃기네 웃겨. 이 인간 진짜 안 되겠네. 며칠 후 두 형제는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나누어 보았지만 그 며칠 사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생각은 더 확고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생각했습니다. 기분 좋게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겠다는 것을 말이지요. 야, 안 되겠다. 서로 피곤하게 이러지 말고 우리 이 고을 원님에게 가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자. 어떠냐, 이 무식한 놈아. 예, 그럽시다. 까짓거. 두 형제는 다음 날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서로의 사정으로 재산을 나누기 힘들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고했습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종이 2장에 같은 글귀를 써서 형제에게 한 장씩 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산탄구수퇴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둘은 각자 이 글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고 오너라. 그것을 먼저 알아오는 사람이 유산을 모두 차지할 것이다. 글귀의 뜻을 알아오지 못하는 자에게는 엽전 한 푼 돌아가지 않을 테니 그리 알고 그만 가보거라. 동석이가 종이를 받아 들고 보니 역시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었고 형석이 역시 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낯선 글귀였습니다. 형제는 그날부터 글귀의 뜻을 먼저 알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전국에 글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경기도로 시작해서 충청도로, 황해도로, 평안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어디든지 돌아다녔지요. 그러다 형석이는 어느 산골에서 학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자가 가만히 종이에 적힌 글귀를 보더니 형석이의 얼굴을 가만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형제 중에 형이요, 동생이요? 형입니다. 내가 얘기 하나 들려줄 테니 한번 들어보시게. 하고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느 형제들의 얽힌 옛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이 아들들한테 재산을 나눠주지 못하고 죽어버린 걸세. 근데 이 형제가 재산을 더 갖겠다고 서로 다투게 되었지. 그러다가 형제는 누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했다네. 근데 나눌 수 있는 걸 다 나누고 나니까 나중에는 돌로 만든 절구통 하나가 남은 거라. 그런데 절구통은 반으로 나누면 쓸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형제는 고민한 거라. 그러다 결국 형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절구통을 산꼭대기로 지고 올라가 그걸 아래로 굴려서 왼쪽으로 굴러가면 형이 갖고 오른쪽으로 굴러가면 동생이 갖기로 한 거지. 그러고는 절구통을 산꼭대기에서 굴리니까 절구통은 신나게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다가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지. 형제는 아무리 그 절구통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형제 중 누구도 절구통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자네가 가져온 이 종이에 쓰여 있는 첫 번째 글에 숨겨진 이야기라네. 산탄구, 산이 절구통을 삼켰다는 뜻이지. 한편 그 비슷한 시각 동석이도 다른 어느 유명한 학자를 만나 뜻풀이의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석이도 첫 번째 글 산탄구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쓰여 있는 글은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는 수태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잘 들어보게. 라고 하면서 수태주란 글귀에 얽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 형제를 낳아놓고 형제가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부모가 모두 죽고 말았다네. 물려받을 유산도 없이 집안은 매우 가난했었고 형제가 몸을 의탁할 일가친척도 없어서 형제는 할 수 없이 밥을 구걸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살았다네. 형제는 한 사람씩 따로 밥을 얻으러 다녔는데 밥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먹어 치우는 법이 없이 형제는 꼭 한 군데에 모여 함께 밥을 나눠 먹었지. 그런데 둘이 그렇게 모여 얻어온 밥을 나눠 먹을 때면 희한하게도 밥이 언제나 조금씩 남는 것이었다네. 밥을 많이 얻어와도 남고
적게 얻어와도 남고 밥이 항상 남는 거라. 그런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형은 동생을 좀 더 먹이려고 밥을 아껴 먹고 동생은 형 보고 더 먹으라고 밥을 아껴 먹다 보니 그랬던 것이었지. 그 정도로 이 형제가 서로를 아끼고 우애 좋게 사는데 하루는 윗마을에 동네 잔치가 있어서 형제가 함께 밥을 얻어먹으러 가게 됐다네. 형제는 개울 옆길을 따라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반짝이는 구슬을 보게 되었지. 그런데 그것을 줍고 보니 세상 물정에 어두운 형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예사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야. 사실 그 구슬은 정말 매우 귀한 것으로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귀하디 귀한 것이었지. 그런데 형은 그것을 동생에게 주면서 말했다네. 아우야, 이건 네가 먼저 발견한 것이니 네가 가지거라. 아우는 다시 구슬을 형에게 주면서 말했지. 아니, 형이 주었으니 형님이 가지시오. 형이랑 동생은 서로에게 구슬을 주기 위해서 티격태격하다가 그만 구슬이 개울로 굴러 들어가 버린 거야. 어디로 갔는지 구슬은 보이질 않았고 아까운 마음에 두 형제는 개울물이 제법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물로 들어갔다네. 물은 허리까지 올라왔고 형제는 발로 더듬으며 구슬을 이리저리 찾고 다녔지. 잠시 뒤 형의 발에 뭔가 매끄럽고 동그란 게 만져져서 그것을 물 위로 들어 올려보니 다행히도 아까 그 구슬이었던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와 동시에 동생도 형이 건진 것과 똑같은 구슬을 건져 올렸다네. 그리하여 형제는 귀한 구슬을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었지. 라고 하며 학자는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구슬을 뱉다라는 수퇴주에 얽힌 이야기네. 누가 써준 글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생각해 보시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네. 비슷한 시간. 형석이도 수태주에 얽힌 이야기를 마저 들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산탕구 수태주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요. 형석이가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동석이도 마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형제는 동서가 우리 원님에게 가지 말자. 안 가도 될 것 같구나.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거라. 네가 땅을 갖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네가 그동안 열심히 일궈온 논밭이 아니더냐. 나는 괜찮다. 네 마음을 헤아지리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자 동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형님. 형님이 많이 가지시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형님도 가장이고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당장 얼마나 막막하겠소. 내 억울한 것만 생각하다 형님 사정까진 생각 못했소. 나는 농사지을 땅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아니, 형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오. 아니다. 아니야. 형, 나 사실 그랬소. 어렸을 적부터 형님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방에서 깨끗한 옷 입고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사는데 난 하루 종일 아버지 따라서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형님은 그렇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언젠가부터 부럽기도 하고 너무 미웠던 것 같소. 아이고, 동서가, 나 사실은 나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너가 서당을 그만두고 나서 아버지는 나라도 꼭 벼슬을 얻기를 바라셨다. 내가 열심히 글 공부를 했지만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을 난 계속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릴 수 없어.
내 맘대로 공부를 그만할 순 없었지. 나도 그렇게 좋기만 하진 않았단다. 우리가 항상 같이 다녔던 어렸을 적만큼은 아니더라도 크면서도 계속 대화를 많이 했더라면 서로의 오해가 생기지도 않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인데 서로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미안하다, 동서가. 형이 먼저 잘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엔 또 다른 나이인 것 마냥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형제였는데 재산을 조금 더 갖겠다는 이유로 원님에게까지 찾아가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다니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그날 이후 형석이는 글 공부를 포기하고 동석이에게 농사일을 배우기로 하였고 어린 시절 항상 함께 했던 것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더 위하고 아끼며 또 서로 양보하며 다시 우애 깊고 화목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